네, 여러분의 저녁 파트너 김종석입니다. 초유의 반쪽 광복절 행사를 하루 앞두고요. 이 행사뿐 아니라 각 진영도 두동강이 난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종찬 광복회장을 설득할 만큼 다 했고 독립기념관장 철회는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오늘 이종찬 광복회장은 김구 선생을 테러리스트로 만들려는 음모다라고 현 정부를 직격했습니다. 저희가 이 소식을 하나하나 준비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 댓글 기다립니다. 뉴스탑10 유튜브 생방송에 의미 있는 댓글 남기시면 저희가 소개도 하고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멀리 가지 마십시오. 1분 뒤에 바로 돌아옵니다. 예, 오늘도 뉴스탑10이 자랑하는 뉴스고수 네 분과 함께합니다.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 내부로도 들어가 보겠습니다. 외부로는 이렇게 대야 공세, 전선을 굳히고 안으로는 한동훈 대표가 오늘 당직 인선을 마무리했습니다. 당의 싱크탱크 격인 여의도 연구원장으로 이 사람을 올렸습니다. 풀뿌리 정치 시스템의 재건, 여의도 연구원 강화, 저변 확대, 정치개혁 실천하자는 말씀드립니다. 그게 결국 우리 국민의힘이 중도와 수도권 청년으로 확장해 나가는 길이 될 겁니다. 저는 한동훈 위원장을 매우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리고 또 가까이서 보니까 그 역량도 매우 출중하다고 보는데 생각보다는 훨씬 더 사교적이고 약간 좀 엉뚱한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런 의미의 엉뚱함이 아니고 인간적인 매력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이제 뭐 정책위의장도 바뀌었고 당의 싱크탱크라고 불리는 여의도 연구원장에 유이동 전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윤리위원장의 신의진 의원, 그 전 의원, 저 김은식 교수님. 예. 이게 물론 뭐 친한계라고 불릴 수도 있지만 여의도 연구원장을 교체하면서 뭔가 한동훈 대표가 바랬던 분위기 쇄신 뭐 이런 거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당직 인선이 이제 거의 마무리 수순인데요. 일단 63%의 압도적 지지로 당선된 그 민심과 당심의 힘을 동력을 삼아서 당직 인선을 보면 한동훈 대표와 같이 지금까지의 영남 강남 정당이라고 하는 어떤 한계성을 넘어서서 중도와 수도권과 청년을 아우를 수 있는, 그리고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만들 수 있는 방향으로의 변화를 모색하기 위해서 저는 당직 인선을 마무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의도 연구원장의 유이동 전 의원을 선택한 것은 뭐 지난 비대위 시절에 같이 호흡을 맞춘 것도 있습니다만, 알다시피 유이동 전 의원은 바른정당 계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수도권 내 민심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이 탄핵 국면에서도 일정 정도의 민심에 귀를 기울였던 그런 바른정당 계열 사람이고, 또 실제로도 한동훈 위원장이 총선을 앞두고 비대위원장으로 내정돼서 내려올 때도 유이동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그때는 현 의원이었죠. 사실 반대 의사를 많이 표명했습니다. 물론 저도 그때 한동훈 비대위원장 카드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표명했고요. 왜냐하면 김기현 당시 대표 체제가 수직적 당정 관계로 친윤들이 완장차고 설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정말 가뜩이나 안 좋아하고 있는데, 또 용산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내려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 우려를 가졌거든요. 그러나 그 이후에 지금 한동훈 대표는 총선을 치르고 그다음에 총선 이후에 또다시 당대표로 나오면서 예. 대통령에게 할 말을 하겠다. 그리고 용산하고는 수평적 당정관계로 건강한 긴장관계를 이루겠다.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한동훈 비대위원장 카드가 내려오는 걸 반대했던 사람조차를 다 끌어안으면서 중도와 수도권과 청년으로 갈 수 있는 예. 새로운 어떤 국민의힘의 변화의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김기식 교수가 아까 잠깐 언급했던 부분이 그 부분인데, 과거에 정확히는 작년 12월 말에 그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오냐 마냐를 뒀을 때 여기 보면 장동혁, 유이동, 김재섭 이런 인물들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안 된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지금 수석 최고위원이 됐잖아요, 장동훈 의원. 그리고 이번에 여의도 연구원장이 된 유이동 전 의원. 이렇게 뵈니까 뭔가 김재섭 의원도 최근에 한동훈 대표에게 여러 우호적인 메시지를 많이 냈기 때문에 반대파를 끌어안아서 뭔가 이제 본인들 사람으로 만든 거 아니냐는 해석도 아까 김은식 교수의 말씀 그런 건데, 그런데 아까 신의진 전 의원을 윤리위원장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허민 기자님. 그런데 이런 부분이에요. 사실 일반 대중들은 정책위의장의 윤리위원장의 당직에 대해서 엄청난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직 체감을 못하고 있는데, 실제로 일부 보도를 보니까
윤리위원장, 기존 윤리위원장이 본인 사표낸 적 없다고 반발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지난번에 정점식 정책위의장 교체 논란 때와 비슷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제 결국은 임기가 보장돼 있고 그리고 또 임명된 지가 얼마 안 된 주요 당직자를 그렇게 함부로 바꿀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논란이 있었던 거죠. 사실은 거기와 관련해서는 이제 새로운 당 대표가 출범을 하면 그 체제가 출범을 하면 그 대표의 어떤 당 운영 방식과 철학에 맞게 새로운 인물들을 수혈해야 된다라고 하는 교체론이 하나 있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러나 임기가 보장돼 있고 또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유임시키고 그런 교체는 좀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유임론이 있는 거죠. 그런 논란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정점식 정책위의장 교체를 통해서 예. 하나의 이제 뭐랄까 선례를 좀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선례에 맞춰서 지금 당에 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윤리위원장도 이번에 바꾸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아까도 이제 그 한동훈 원래 비대위원장 뭐 등등을 반대했던 분들이 전부 다 지금 한동훈 친한계가 돼가지고 결국은 이제 한동훈 체제에 합류하게 된 과정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예. 신의진 의원도 사실은 뭐 이렇게 친한계 의원이 아니에요. 예. 그런 의미에서는 신의진 의원 같은 분들도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 그 회담하면서 다 아우러라 포용해라 하듯이 이렇게 좀 데리고 와서 우리랑 같이 일하자. 그래서 우리랑 같이 좀 당 발전을 위해서 해보자. 이런 맥락에서 했다고 보고 예. 이런 걸 통해서 한동훈 체제의 당 운영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김진욱 대변인 이런 거잖아요. 정책위의장, 정점식 위의장 교체 때도 상당히 이제 내부에서 말들이 많았고 한동훈 대표도 용산과 너무 선을 넘지 않았지만 본인이 하고 싶은 일단 색깔을 많이 했는데 윤리위원장까지 반발하면 이게 뭐 이것 또한 친한 갈등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석하세요? 저것도 그렇게 볼 여지가 분명히 있죠. 좀 전에 말씀들 주셨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당내에 친윤계 의원들의 의외로 이쪽이 좀 단단하게 지금 구성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쓸 수 있는 인재풀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지금 작동되고 있거든요. 범친윤계 색깔이 있으면서도 그렇지만 또 그 윤석열 대통령의 색깔이 별로 안 묻어 있는 여튼 이런 사람들을 찾다 보니까 이런 분들도 지금 이제 그 구성이 좀 새롭게 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한동훈 대표가 당을 장악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을 언제까지 어떻게 장악해낼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좀 숙제로 보이고요. 예. 지금 윤리위원장 같은 경우에 그 굉장히 중요한 거는 직전에 그 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직에서 쫓겨나가다시피 했을 때 윤리위원회가 상당한 역할을 했는데 그 윤리위원회에 자기 사람을 심음으로써 그런 일단 그 방지책을 하나 좀 세워놓은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글쎄 인선을 이제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정책위의장만큼은 아니지만 윤리위원장 얘기를 두고도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용구 위원장은 사실 그 전부터 교체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린다면 누가 당을 신뢰하겠냐 이 얘기 좀 더 본인 얘기 나중에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당직 인선도 마무리했고 한동훈 대표가 사실 뭐 국민 눈높이, 여론, 당원 게시판 이런 거에 귀를 많이 기울이겠다라고 했던 게 김경수 전 지사 복권 얘기였습니다. 공감이 어렵지만 더는 언급하지 않겠다. 이게 어제 핵심 메시지였는데요. 어제 저희가 뉴스탑10에서 9,0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릴 정도로 이 김경수 전 지사 복권에 대해서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난리가 났다고 전해드렸었는데 거기는 여전히 뜨거운 것 같습니다. 알려진 바와 같이 공감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미 결정된 것이니 제가 더 이상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당원 게시판에도 10,000건에 이르는 항의 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은 더 늘어났을 것 같아요. 그때보다 더 심하다니까요. 그래요? 반발이.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에는 뭐 양정철 씨, 뭐 그다음에 박영선 씨에 대한 기사는 용산 대통령실에 있는 뭐 비서관이 언급을 한 걸로 인해서 그 보도가 나왔으니까 뭐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당원들의 느끼는 분노감은 더 큰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국민의힘 소속의 김근식 교수께도 질문 드려야 될 게, 이 친윤이 어디냐? 윤 대통령도 친문 아니냐? 한동훈 대표가 좌파인가? 이래도 좌파인가?
총선 때 뭐 고의적으로 진 거 아니냐, 뭐 고의 패배 의혹은 사실은 이제 한동훈 대표 공격하는 쪽에서 반대쪽으로 얘기했었던 건데 실제로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하면 한동훈 대표가 이번 김경수 전 지사 복권 문제 때 입장 표명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뭔가 보수 정당의 대표 이미지를 좀 쌓는 데는 도움이 된 겁니까?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 문제에 대해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공개적으로 충돌하거나 공개적으로 입장 표명하지 않으면서도 예. 그 복권 결정이 최종 결정 나기 전에 집권여당 대표로서의 민심과 당심을 비공개 정도로 전달했다는 의미에서는 저는 할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만 일단락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고요. 근데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우리 당의 이른바 당원 게시판에는 거의 10,000개 가까운 댓글이 올라와 있는데요. 여기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건 순한 표현입니다. 더 심한 표현들이 있어요. 교수님께서 직접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방송에도 보일 수 없을 정도의 윤 예. 대통령에 대해서 심한 표현도 많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 저는 설마 우리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이 선출해서 국민의힘의 소속으로 당선된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예. 지난 총선 참패 이후에 이른바 그 총리 교체와 비서실장 교체가 이야기 나왔을 때 이른바 양정철 비서실장, 박영선 총리설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부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그 발언지이자 진원지 쪽에서 특정 언론사에 대고 이건 확실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보도가 됐었습니다. 예. 그런 내용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보수 진영에서 정말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식의 인사를 생각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뜨악해하고 굉장히 충격적이었거든요. 이제 그런 맥락에서 한번 경험해본 충격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번에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이 보수 진영 그리고 민주주의 파괴했던 사람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복권시킬 수 있느냐라고 하는 민심을 역행하면서까지 복권을 하면 혹시나 그런 맥락의 연장선이 아닐까라고 하는 트라우마가 있었던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당원 게시판에 정말 굉장히 센 발언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저는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힘의 당대표로서 예. 지금까지 수직적 당정관계 아니라 수평적 당정관계로 대통령의 고위 권한으로 복권을 결정할 수 있지만 그 이전 단계에서는 여당 대표로서 당심 그리고 민심의 여론을 전달한다는 저는 충분한 역할을 했다는 면에서는 그런 당원 게시판의 의견도 충분히 전달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당대표니까 당원 게시판의 얘기를 하되 대통령의 고유 권한은 존중하고 뭐 이 정도 수준이었다. 예. 근데 실제로 10,000개가 넘었어요. 이제 당원 게시판. 특히 김경수 전 지사 복권 일단 이렇게 최종적으로 결정이 됐지만 보수 정당 내부에서 보수 여권 집권 여당 내부에서는 이런 반발도 꽤 많은 모양인데요. 아까 김 교수께서 잠깐 언급했던 총선 끝나고 했죠. 이른바 박영선 총리, 양정철 비서실장 설 이런 보도 때처럼요. 일각에서는 이게 윤 대통령의 친문 껴안기 혹은 한동훈 대표에 대한 집중 견제 이런 시각도 분명히 있습니다. 친문이 친문한 거죠 뭐. 윤석열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친문이시니까 친문의 적자인 김경수 지사를 어떻게 죽이겠습니까? 눈에 밟혀서 이제 살려주신 거죠.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이재명이 아닌 다른 대권 경쟁자 변수가 나오는 게 안 좋아요. 왜냐하면 이재명을 잡는 한동훈 뭐 이런 프레임이 유지되는 게 더 나을 수 있거든요. 대통령의 마인드는 제가 그때 뭐 당선자 입장에서 나와서 얘기했지만 한동훈 대표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배은망덕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이게 결국은 한동훈을 견제하기 위한 수가 아니냐. 한동훈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이 당은 내 당인 줄 알았는데 이번 전당대회에서 딱 가보니까 내 편은 3분의 1밖에 안 되네. 3분의 2가 한동훈 편이네. 딱 보니까 한동훈이 우리를 지켜줄 사람은 아닌 것 같다라. 개혁신당의 원내대표인 천하람 의원 이런 얘기했어요. 윤 대통령이 친문 적자 눈에 밟혀 살려줬고 한동훈 대표와 여당을 글쎄요, 뭐 전당대 이후에 더 배은망덕하다고 보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대통령의 혹은 뭐 최근에 정계 개편 뭐 이런 얘기까지 오늘 나왔는데 이런 설들 허민 기자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은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이게 검찰총장이 됐죠. 예. 그래서 그 과정에서 그리고 또한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이제 여러 가지 댓글 수사 이런 것들을 하면서 뭐 좀 탄압 아닌 탄압을 받아서 이제 좌천성으로 해서 뭐 대구 고검 같은 데 가기도 했고 이런 저간의 사정들 때문에 박근혜 정권과는 좀 사이가 멀어지고 이제 문재인 정권 때 그 승진을 하고 이렇게 검찰의 총수가 되면서 여러 가지 네트워크가 더 많이 생기고 그랬던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영선 장관도 이제 그 법사위원장 할 때 윤석열 대구 고검에 내려갔던 윤석열 증인으로 불러서 얘기할 때 굉장히 잘 대접을 해줬다. 이런 것들이 많이 빚으로 많이 남아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래서 아마 친문 인사들과 친한 관계들이 뭐 이렇게 구설수에 오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은 뭐 변론으로 하고 예. 사면 복권의 두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형평성이고 또 하나는 이제 국민 통합입니다. 이 두 가지 원칙을 갖고 대통령이 정치적 결단, 정무적 결단을 하는 것이 사면 복권이고요. 그리고 사면 복권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에요. 이거는 남이 언터처블한 이래라 저래라 만들 수 없는 건질 예. 수 없는 고유 권한인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정치를 그렇게 오래 취재하면서도 예. 이렇게 이번 사면 복권처럼 여당 대표가 나서고 또 야당에 누가 나서고 하면서 뭐랄까 공격하는 거를 처음 봤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문재인 정권 때 뭐 그 했던 여러 가지 이제 그 인간관계라든가 네트워크의 산물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저는 정치는 상상력이라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러나 그 상상력은 경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천하람 의원이 얘기하는 이 정치적 상상력, 결국 친문이니까 친문적 행보를 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권에 대한 증오심이 불러온 상상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논평하기엔 좀 부적절한 말장난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현직 대통령을 반대파의 밀정처럼 몰아세우는 것 이런 것들은 좀 조심스럽게 표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과거 뭐 검찰총장 시절에 여러 사람들, 당시 문재인 정부의 주요 인사들의 많은 도움을 받아서 총장도 됐다 뭐 이런 얘기들은 많았었으니 아마 천하람 원내대표, 개혁신당의 천하람 의원이 저걸 덧붙여서 여러 가지 친윤이 아니라 친문 아니냐 대통령의 정체성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그것 말고도 조기현 변호사님 아예 뭐 진중권 교수 같은 경우는 한동훈 대표에 대한 본격적인 견제, 이재명 전 대표 견제 아니냐 이런 해석은 김경수 전 지사 복권과 맞물려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뭐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차기 대선 구도가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전 대표 그리고 한동훈 대표 구도로 고착화돼서 계속 간다고 하면 지금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를 고려할 때 레임덕이 조교화될 수 있는 리스크가 계속 된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즉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의 어떤 차기 대선 구도의 판을 흔들 카드가 어느 정도 필요했고 민주당의 어떤 역학 구도라든가 또 지금 본인의 과거 그 전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했던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카드가 적어도 지금 얘기하는 친문을 끌어들이는 정계개편까지는 너무 과도한 해석이라고 보여지는데 적어도 현재 구도를 흔드는 카드로서는 의미가 있다. 이런 정도는 생각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친문을 염두에 둔 정계개편까지 고민하고 전략적으로 그런 고려까지 했느냐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천하람 의원이 얘기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친문이다. 그럼 친문의 실체가 있나요? 지금 양정철, 이 박영선 이런 분들이 개별적으로 접촉하고 아마 그런 아이디어 차원에서 대통령실에 그런 고민이 있었다는 부분은 사실인 것 같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장기적으로 어떤 정계 개편까지 고려한 시나리오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근데 다만 한동훈 대표는 지금 이게 당원들로 분명히 이런 여론이 확산되고 대통령을 비판하는 카드로 친문 아니냐 이게 지금 당원 게시판에 나오고 있다고 하면 사실은 여당 대표로 대통령과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자제시켜야 될 문제인데 오히려 방치하고 있거나 조장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 당원 게시판에 10,000개 게시 이상의 글이 붙는 대부분의 내용들이 지금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보여지는데 그 복권과 관련해서 마지막까지 적절하지 않지만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 이 얘기는 뭡니까? 그냥 나는 대통령과 각을 세우겠다는 입장을 다시 공식화한 거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해석을 낳는 상황인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 친문의 어떤 정계 개편 이거는 지금 허명 기자님 말씀대로 정치적 상상력이 과도한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많은 여러 논평 추진을 다 존중하되 그렇다고 대표가 다음 게시판 올리지 말라. 조장하고 방조하고 이제 더는 그런 댓글 안 된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건 이제 어느 정도 감안해서 조기현 변호사 논평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내일 8월 15일 광복절을 하루 앞두고요. 이 김영석 신임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둘러싼 갈등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서 내일 행사가 정말로 사상 초유의 반쪽 행사에 그칠 가능성이 꽤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이종찬 광복회장이 한 발 더 나아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단순한 하나의 인사가 아니라 뭔가 이 지하에서 꿈틀거리는 또 다른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제가
이것을 무슨 목리부린다 이런 걸로 잘못 오해를 해가지고 자꾸 비난하는데 그러면은 제가 마음속에 숨겨놓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백범 김구 선생이 고아 송진우를 죽인 암살한 테러리스트로 전락시키려는 이 거대한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슈켜 세우고 이 기회에 김구는 죽여버리자 이런 음모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제가 문을 열어놨습니다. 제가 무슨 고집을 부리는 게 아니라 정부당에서 통일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식 교수님, 저하고 화면을 같이 보실까요? 사실은 이 김영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의 전선은 광복해서 처음에는 이러다 건국절 만드는 거 아니냐, 그리고 친일을 두둔한 거 아니냐, 혹은 뉴라이트 출신 아니냐, 크게 이 세 가지 정도였는데 아예 여기서 더 나아가서 단순한 독립기념관장 임명 그게 아니라 지하에 꿈틀거리는 커다란 계획이 의심된다고 하면서 현 정부가 김구 선생 테러리스트 만들려는 거대한 작업이 진행되는 중이다. 이 광복회장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어요? 글쎄요, 이제 안타깝습니다. 우리 이종찬 광복회장 같은 경우 우리 한국 정치의 오래된 원로이시기도 하시고요. 예. 유명한 독립운동가의 후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일 8.15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가장 큰 국경일 기념식 경축식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지금 계속 주장을 하시면서 말씀이 좀 더 격앙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조금 자제를 하셨으면 좋겠다. 특히나 더 안타까운 것은 어찌됐든 이게 누구 책임을 이야기하기 전에 사태가 거의 마주보고 달리는 기관차처럼 내일 진짜 밧줄이 되면 좋아할 사람 누구겠습니까? 예. 일본이 좋아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광복절 기념식에 국가기념식에 반쪽만 참석했다. 이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예. 저는 그러면서 본다면 오늘 제가 뉴스를 보기로는 오늘 오찬에 예. 용산에서 대통령이 독립운동가 후손들과 함께 오찬을 가졌습니다. 맞아요. 다시 또 이종찬 광복회장 초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참석을 안 했습니다. 예. 아니 저렇게 하실 말씀이 있으면 그다음에 두 분이 모르는 사이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사적으로도 개인적으로 특수한 관계이신 정말 사석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버지라고 부르던 분인데 저는 오늘 같은 자리에 참석하셔서 대통령에게 할 말을 하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섭섭함을 좀 풀 수 있는 저는 그런 자리마저 왜 내팽개치고 저렇게 말씀을 세게 하시는지 예. 정말 이해되지 않는다. 물론 이 상황까지 오게 된 거에 대해서 용산에서 조금 더 세심하게 챙겼어야 되는 아쉬움도 있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 상황에서는 이제는 이종찬 회장이나 용산이나 김영석 관장이나 충돌하지 말고 조금 브레이크를 밟아가면서 자제하는 게 필요한 생각이 들고요. 예. 이제는 이왕 이렇게까지 온 이상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저는 김영석 관장의 저는 결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요? 예, 본인의 결심밖에 없고 대통령도 임명권을 행사했는데 스스로 이걸 물리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김영석 관장이 다소 억울하더라도 본인이 그런 논란 때문에 이 지경까지 왔으면 조금 더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뭐 여의도 정치도 여러 잘 아시지만 강단에 서시잖아요, 교수님. 이거 실제로 정말 현 정부가 김구 테러리스트 만들려는 이런 음모에 가까운 얘기가 진짜 있긴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른바 뉴라이트에 대한 낙인을 찍으려고 한다면 예. 뉴라이트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지점이 어디입니까? 식민지 근대화론이라고 해서 일제시대에 오히려 조선이 발전했다라는 논리를 계속 피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제시대를 미화하는 미화론자들이 있어요. 이런 몇 가지의 사건들이나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뉴라이트라고 우리가 분리하는 것이지 지금 이야기하는 김영석 관장이 몇 가지 이야기했던 발언들은 앞뒤 맥락을 보면 다소 논란이 있지만 뉴라이트 식민사과는 절대 아닙니다. 예.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뉴라이트에서 열심히 활동했던 사람도 뉴라이트가 아니라고 확인을 해줬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저렇게 침소봉도해서 마치 친일, 뉴라이트 그다음에 김구를 테러리스트로 만드는 거대한 음모론까지 나가는 건 제가 볼 때 과도한 저는 아까 뭐 우리 허민 기자께서 말씀하셨지만 과도한 상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좀 자제해 주길 바랍니다. 이게 실제로 뭐 일부 보도를 통해서 나왔지만 이승만 전 대통령 얘기, 건국절, 일제강점기 우리 국적을 일본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뉴라이트는 아니야 판독법을 이렇게 하고 있다. 근데 다음 화면 볼게요. 조기현 변호사님, 이게 마치 이 반쪽 행사 혹은 지금 사실 야당도 행사 참석을 안 하겠다라고까지 얘기했는데 정치 공방 말고도 사실은 일부 여당 사람들 얘기는 아니 가장 나쁜 것만 신임 독립기념관 자의적으로 골라서 왜곡하고 이거 이미 풀 단계는 지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글쎄요, 가장 나쁜 것만이 아니라 실제 뉴라이트가 지금까지 주장해왔던 일종의 친일 식민 사관의 내용과 부합하는 주장을 그동안 해왔고 그게 저술에도 일정 정도 표현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종찬 광복회장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나라의 보수의 원로입니다. 그리고 대통령과의 특별한 관계도 있고요. 이분이 어떤 사적 이해관계로 특정인에 대해서 이렇게 배제할 목적으로 이런 사단을 만들고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까? 광복회장이 그 자리에서 그럴 리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야죠. 근데 오히려 여당이나 대통령실에서는 사실상 광복회의 이런 주장을 터무니없는 얘기처럼 치부하고 사실 모독하는 발언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복회에서 내놓은 9가지 그 판별법이라는 것도 보면 그동안 뉴라이트가 주장해왔던 내용들을 논리적으로 하나씩 그냥 풀어놓은 거에 불과합니다.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헌법 전문의 내용에 반해서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성 그리고 독립운동사 부정하고 실제 건국일을 1948년 8월 15일로 보고 그런 건국절을 추진하고자 했던 것이 뉴라이트의 지금까지 어떤 행보였기 때문에 그와 유사하거나 그에 부합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부분을 뉴라이트하고 규정하고 그것은 독립운동사 또 우리나라의 헌법 전문에 있는 헌정에 반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인정할 수 없다는 광복회장의 목소리를 귀 기울이셔야죠. 그러니까 지금 글쎄요, 이게 뭐 본인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이 본인이 결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 논란을 야기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인사를 철회하는 방식으로 사안을 지금 정리해야 될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허민 기자님, 결국은 뭐 이게 오늘 뭐 1시간 단위로 이종찬 회장 기자회견, 뭐 라디오 인터뷰 포함해서 쭉 하면 또 김영석 신임관장이 맞받아치는 양상이고 대통령실은 이거 임명 철회할 수 없고 정면 돌파하겠다. 그럼 내일 어쨌든 사상 초유의 반쪽 광복절 행사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해법은 일단은 없어 보이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좀 굉장히 갑갑한 상황이 되는데요. 저는 그 말씀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면 우리 조경 변호사가 이제 그 김영석 교수의 저술에 의해서 그분이 뉴라이트라고 하는 사관을 보여줬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그렇지 않은 것 하나만 일례로 들겠습니다. 그 2022년에 쓴 끝나야 할 역사 전쟁이라는 책이 있어요. 2년 전에 쓴 책입니다. 여기서 김영석 교수가 이승만과 김구를 다 같이 국부로 만들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분을 다 같이 국부로 만들어서 사회 통합, 국가 통합에 기여하도록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김구 테러리스트, 김구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다라고 하는 이종찬 광복회장의 생각은 사실은 이제 이게 바른 팩트에서 나온 생각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이 가장 그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는 사실은 이게 우파가 좌파를 종북몰이하는 것, 또 좌파가 우파를 친일몰이하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파 내에서 우파를 친일몰이에 먹잇감으로 지금 던져주고 있다는 우려가 들어서 그게 가장 걱정이 되고요. 실제로 지금 민주당 혹은 뭐 진보 좌파 세력들이 이 문제를 갖고 결국 죽창가를 부르면서 이게 말하자면 김영석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이게 결국은 친일 세력 아니냐 이렇게 몰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일 지금 뭐 두 분 다 이제 김영석 관장 뭐 이렇게 결단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뉴라이트도 아니고 건국절 제정을 주장한 분도 아니고 그다음에 친일 사관을 피력하신 분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김영석 관장을 물러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쩔 수 없이 지금 두 쪽이 나겠지만은 그러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뉴라이트라고 인신공격 덮어 씌워진 이런 것들을 더 실상을 벗겨내는 작업을 오히려 해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광복절인데 뭐 사상 초유의 행사 두 동광이 났다 반쪽 냈다는 여러 우려가 있는데 일단 각 양쪽의 입장은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는 해소가 되지 않고 있는 얘기까지 만나봤습니다. 다음 주제도 내일 광복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다음 주제입니다. 내일 8월 15일 광복절인 동시에요. 50년 전, 정확히 50년 전, 1974년이었습니다. 8월 15일. 고 유경수 여사가 서거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이 12년 만에 어머니
유경수 여사의 생가가 있는 옥천을 찾았습니다. 오늘이 어머니 49주기 기일입니다. 또 그런 날이기도 하고 아버지 생가 방문한 지도 좀 오래돼서 옛날에 아버지하고도 여러 번 왔었고 모시고 왔었고 또 올라오면서 많은 분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옛날 생각이 많이 납니다. 여기 박 전 대통령의 측근이 유영아 의원도 있고요. 박덕흠 의원, 여기 지역구인 것 같은데 박덕흠 의원도 함께했습니다. 주민들과 악수하면서 덕담하고 20분을 머물렀다. 12년 만이더라고요. 어머니 생가를 찾은 게. 이제 정치적 의미도 있긴 있겠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이제 광복절 기념식 얘기했었지만 아마 그때 그 해의 광복절 기념식도 역사에 남는 우리 기억에 또 국민들의 기억에도 많이 남는 광복절 기념식일 것 같습니다. 예. 북한의 간접 문세광이 쏜 총탄에 맞아요. 네. 대통령 부인이 서거하는 정말 초유의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과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지금 생각하면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은 22살 그때 이제 프랑스에서 유학을 하고 있다가 이 비보를 듣고 귀국을 했고 그때부터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서거한 1979년까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하기도 했었던. 예.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지금 기억 속에는 가장 기억이 나는 그리고 가장 그리워하는 역대 퍼스트 레이디 중에는 단연 지금 유경수 여사가 첫 손에 꼽히고 있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장면들이 역사에 대해서 또 어떤 향수 같은 것도 불러일으키면서 역사에 대한 화해 이런 소용돌이들이 다 지나가고 나서 전직 대통령이 이제 자신의 이제 모친의 생가에 가서 방문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예. 역사에 대한 화해 그런 느낌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아마 우리 국민들도 비슷한 소외를 느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옛날 사진이 나오는데요. 유경수 여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974년 8월 15일 광복절 기념식이 열린 서울 장충동의 국립극장 대극장에서 북한의 공작원 문세광이 쏜 충탄에 맞아서 바로 숨을 거뒀었습니다. 정확히 내일이 50주기인데요. 허민 기자님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비공개 일정으로 몇몇 소수만 알 정도로 박 전 대통령의 오늘 옥천 방문이 잘 안 알려졌었는데 바로 작년에는 또 이제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의 구미 생각을 찾았고 이런 행보들을 정치적 의미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석을 하시겠습니까? 네, 부모님을 찾아보는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생가를 찾아보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굳이 물론 정치인이 하는 행보 하나하나 숨소리 하나하나가 다 정치적 행보일 수도 있겠지만 로까지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1974년에 문세광의 흉탄에 의해서 이제 유경수 여사가 돌아가시고 나서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영예로서 그 당시에 큰딸로서 유경수 여사가 했던 영부인의 역할을 사실상 대신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1979년도 5년까지 그런 일을 하다가 또 역시 박정희 전 대통령이 또 흉탄에 서거할 때까지 그런 영부인의 역할을 했는데 그 이후로 1998년이던가요? 15대 보선 때 대구 달성에서 출마해서 다시 정치적으로 재기할 때까지 한 18년, 9년 정도의 고독의 시간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 대통령 되고 그리고 또 탄핵을 당해서 참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습니다. 예. 그리고 다시 이제 지금 대구로 내려가서 사저에서 칩거 비슷하게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유경수 여사 49년 주기 때 맞춰서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를 찾아봤고 또 1년 뒤인 올해는 유경수 여사를 생각하면서 돌아가시기 하루 전인 오늘 기일에 50주기에 맞춰서 어머니 생가를 찾아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얼마나 많은 정치적 행보를 제기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흉탄에 돌아가신 두 분을 생각하는 딸의 심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화면을 보면 분기별로 이제 공식 활동 이제 조금씩 하고 있는데 박 전 대통령도 사실은 지난번보다는 훨씬 육안으로 봐도 건강을 조금 더 회복했다는 얘기도 들려서요. 주민들에게 무더위에 건강 잘 챙기시라. 어머니의 50주기가 바로 내일인데 충청도에 있는 옥천, 충북 옥천 생가를 찾은 박 전 대통령의 오늘 행보액이 길지 않게 만나봤습니다.
다음 주제 이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여전히 뜨거운 감자인 안세영 선수 얘기입니다. 선배들 빨래와 청소까지 했다. 안세영 선수 파문이 커지기 전에 이미 반년 전에 면담을 했다. 저희가 준비한 5위 9위입니다. 어제 저희가요. 배드민턴의 간판 안세영 선수가 이번 달에는 국제대회 안 간다. 본인 부상도 있고 뭐 아무래도 협회와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 아니겠냐라는 해석 여러 가지 얘기를 전해드렸었습니다. 그런데 7년을 참았다던 안세영 선수의 그 분노 구체적인 내용이 오늘 새롭게 알려졌습니다. 네, 저도 어떻게 보면은 7년 동안 되게 많은 걸 참고 살았던 것 같아요. 억누르면서 이 목표를 위해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이 부분까지 보완이 된다면 저는 충분히 배드민턴이든 어떤 스포츠든 더 많은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조금 이야기는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저는 정말 싸우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저는 정말 운동에만 전념하고픈 그런 마음을 호소하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이해해달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세계 랭킹 1위 배드민턴 간판 안세영 선수가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자마자 협회를 작심 비판하면서 파문이 만만치 않았고 저희가 여러 가지 새롭게 알려진 내용들 후속 보도를 전해드리고 있는데 아마 그 분기점 정도의 오늘 이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먼저 구정 차장님. 네. 저는 오늘 이 보도를 보고 다소 놀랐는데 이미 안세영 선수가 금메달 딴 직후에 했던 여러 폭로와 주장 전에 한 반년 전쯤에 안세영 선수가 대표팀에 이미 이런 사실을 요구했던 게 새롭게 알려졌어요. 그렇습니다. 이 안세영 선수가 금메달을 딴 이후에 사실상 폭탄 발언과 같은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일시적인 감정의 문제였는지 아니면 구조적인 어떤 불합리가 누적된 거에 대한 문제 제기였는지 아마 후자로 점점 굳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날만 문제 제기를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올림픽 5달 앞선 올 2월에 협회 측에 7가지에 달하는 여러 가지 이 개선 요구 사항을 전달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협회 측에서 얼마나 안세영 선수 측의 요구를 반영했는지 아직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안세영 선수가 금메달을 딴 현장에서 문제 제기를 할 만큼 협회 측에서 굉장히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한 것이 아닌가 이런 관측을 낳고 있습니다. 예. 7개를 제가 한번 쭉 읽어볼게요. 선수와 코칭 스태프의 밀접 상호관계 강조 부탁한다. 트레이너와 관리사 관리 문제, 경기와 운동화겠죠, 신발 착용 문제, 진천 선수촌 입촌 시의 부상 치료 재활 관련, 선수촌 내 생활 문제 개선, 최우수 선수, 실력이 출중한 안세영 선수에 대한 보상 체계, 컨디션 확보 위한 환경 조성 요청. 사실 이렇게 하면 좀 딱딱하잖아요, 문서 같고. 저희는 더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중요하게 봤던 건 바로 여기 5번 선수촌 내 생활 문제 개선입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이종훈 평론가님, 네. 사실 그 운동 경기 현장에서 많이 취재를 하신 네. 걸로 알고 있는데 7년간 막내 생활했는데 선배 방 청소와 빨래, 라켓줄 교체 등을 도맡아 했다. 이게 그동안에 켜켜이 안세영 선수가 쌓였던 모양이에요. 실제로 안세영 선수가 이제 대표팀 내에 선후배 간의 위계 질서라는 표현으로 돌려서 그동안 이야기를 해왔는데 예. 실제로 지금 보시는 것 뭐 선배 방 청소 그리고 선배들 빨래 그리고 선배들의 이제 그 스트링 라켓 줄 교체해주고 이거는 막내들은 다 해요. 어떻게 보면 배드민턴 협회에서 지금까지 그냥 저걸 알면서도 관행처럼 관례처럼 냅두고 있는 거거든요. 방관했다? 네, 방관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저기에 대해서 안세영 선수 측이나 안세영이 얘기를 했을 때, 예. 안세영 선수가 얘기했을 때, 야 선배들도 다 그렇게 했어. 어허. 너만 어떻게 빠질 수 있어? 예. 단체 생활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잘못된 악이고 잘못된 간행이잖아요. 예. 근데 저걸 나 때도 그랬어. 나 때도 그랬고 다른 사람 다 하는데 넌 왜 안 해? 라는 식으로
몰아붙이고 안세영 선수가 특별 대우를 요구하는 것처럼 몰고 가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 잘못됐다고 봅니다. 저는 어떤 대표팀도 사실 저런 것들, 저런 허드렛 일을 선수들이 대회 나가서 국제 대회 나가서 하도록 하는 것은 협회와 연맹이 책임을 그러니까 다 하지 않는 거라고 볼 수가 원래 없거든요. 그랬다라는 걸로는 전혀 설명 해명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저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들어와서 다른 뭐 농구라든지 배구라든지 이런 곳에서 김연경 선수 뭐 더 올라가면 농구의 이제 허재 감독 이런 분들도 자기 때는 다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매년 나오는 문제가 뭐냐면 선수들이 빨래하느라 컨디션 조절 실패하고 국제대회 시합 망치면 이게 올바른 지원이냐. 시대가 어느 때인데요. 이게 협회가 대표팀을 지원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냐라고 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분명히 대한배드민턴협회는 이렇게 말을 해왔습니다. 본인들은 그동안 안세영 선수를 위해서 지원하는 데 있어서 아낌없는 지원과 케어를 해왔다. 맞아요. 라고 10페이지짜리 보도자를 내면서 얘기했잖아요. 한의사 1,100만 원 들여서 네. 보냈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부분도 했었죠. 뭐 제가 더 할 말이 있습니다만 예. 어쨌든 자 저렇게 7년 동안 선배들 방청소, 빨래, 저 스트링 달고 하는 것도 저것도 문제가 있는 게 또 특히 생각해야 되는 게 안세영 선수는 단식 선수거든요. 맞아요. 선배들은 복식 선수들이 많아요. 경기 일정이 달라요. 그러면 안세영 선수는 본인의 컨디션이라든지 본인의 경기 일정에 맞춰서 휴식을 취할 수가 없게 돼요. 예. 그런데 아낌없는 지원을 다 해왔다? 대한배드민턴협회가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행이라고 해서 반드시 옳은 건 당연히 아니고 일과 휴식, 일과 후 휴식.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훈련 다 하고 쉴 시간에도 이런 잔물이나 스트레스 받았다. 이종훈 프로께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글쎄요, 뭐 청소 빨래 아까 뭐 허재 감독 얘기까지 안 올라가더라도 사실은 그 전에 지금 이건 뭐 사실은 스포츠계뿐만 아니라 사실 조직 생활에서는 허드렛 일 잔무는 막내 역할이다. 이런 거에 대한 타파 바뀌어야 된다는 게 이제 공정 MZ 세대가 얘기하는데 저는 이걸 처음 알았는데 배드민턴 선수에게는 거의 분신과도 같은 게 이제 배드민턴 라켓 라켓 줄 교체도 후배를 시키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라켓 줄 교체 같은 거 어떤 후배들 시키고 후배가 저 스트링을 잘못 끼우거나 실수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면 후배들 소위 말하는 군기 잡죠. 그래서 안세영 선수가 애둘러서 위계질서. 올림픽 끝난 다음에 얘기했던 게 우리나라 배드민턴 협회가 나 같은 이제 단식 선수가 있고 실력 여부를 떠나서 복식 체계로 갔다는 게 훈련 방법이 단식으로 아니라 복식이 됐다는 문제가 아니라 생각해보면 왜 내가 복식 선수들을 라켓줄을 갈아주냐 뭐 이런 차원의 얘기였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안세영 선수도 선배들의 저런 요구에 대해서 막내가 해야 된다고 처음엔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단식 선수와 복식 선수의 경기 일정과 대회 일정이 다르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장 내일 오전에 내가 시합을 해야 되는데 선배들이 불러서 야 청소해, 빨래해, 야 내 스트링 다 갈아줘. 본인은 다다음 날 경기가 있는데 뭐 안세영 선수는 내일 경기가 있고 이런 상황이 맞닥뜨려지면 안세영 선수 입장에서 서름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저는 이 부분을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그 누군가는 이제 안세영 선수가 폭탄 발언했을 때 뭐 당차다는 얘기도 있지만 맹랑하다는 표현도 많이 썼는데 저는 이게 단순히 홧김에 혹은 뭐 시점을 잘못 잡아서 얘기했다는 일부의 비판도 있었지만 반년 전에 이미 선수촌 내 생활 문제 개선이라고 이미 얘기했는데 당시 협회는 그걸 안 받아들였다는 셈이기 때문에 금메달 딴 이후에 이렇게 얘기했다고 받아들여야 그렇죠. 되겠네요. 안 받아들였죠. 안 받아들였고 그게 계속 이어졌죠. 오히려 안세영 선수를 바라보는 시선을 협회 관계자가 실언을 통해서 했잖아요. 안세영 선수의 눈높이가 김연아, 손흥민에 있는 것 같다. 예. 김연아, 손흥민은 청소 빨래를 면제할 수 있지만 뭐 안세영은 안 된다는 식의 그런 이야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선수촌 생활 개선 문제 개선 저 이야기 같은 경우도 그렇고 모든 저 7가지 요구사항을 다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팀에서는 한마디로 한 단어로 다 일축했어요. 뭐라고요? 단체 생활이다. 단체 생활이다? 네. 너 하나만 특별하게 대해줄 수 없다. 여기 이제 5번 청소 빨래 얘기가 좀 눈에 확 띄어서요. 몇 가지 얘기를 더 나눠봤는데 한번 쭉 더 볼까요? 3번 얘기도 있어요. 3번. 경기화 착용 문제. 왜냐하면 저희가 뉴스탑10에서 수차례 전해드린 바시피 안세영 선수가 본인의 신발, 운동화 착용, 이 운동화 신었을 때 불편함에 대해서 협회를 통해서 많이 목소리를 냈지만 협회 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관련 목소리 일단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각 연맹마다 스폰서십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건 제도 개선을 해야 됩니다. 배드민턴 연맹이 우리 이용대 선수나 많은 그 국제적인 선수들을 기량을 있는 선수를 배출을 해냈는데 아직까지 그러한 컴플레인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사실 운동화는 굉장히 이게 디테일합니다. 예민합니다. 그래서 운동화를 자기가 선호하는 거를 신느냐 안 느냐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경기력에 영향을 끼치는 운동화와 라켓 정도는 특급 선수에 한해서는 좀 풀어줘야 된다. 이게 제 의견입니다. 그 운동화가 그냥 뭐 여기 운동화나 저기 운동화나 하지 사실은 운동을 주업으로 삼는 선수들에게 세계 상위권 특급 선수들에게는 운동화가 경기력의 핵심일 수가 있어요. 근데 허주연 변호사님, 실제로 본인 대표팀 유니폼은 원래 배드민턴 협회가 계약한 그 후원사 그거 입더라도 운동화만큼은 다른 신고 싶다. 근데 이제 이기영 대한체육회장이 뭐라고 했냐면 이거 연맹마다 다 있고 과거에 배드민턴의 간판 이용대 선수도 그런 불평불만 없었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미 반년 전에 그 안세영 선수가 얘기를 했었었네요. 네, 경기화 문제는 안세영 선수 상당히 고민하고 힘들어했던 그런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기흥 회장이 저렇게 얘기하는 한 부분 중에서 이용대 선수가 컴플레인이 없었다고 하는데 저거는 좀 팩트 체크가 잘못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용대 선수도 뭐 신발이나 용품 관련해서 협회 한번 갈등을 빚었던 적이 있었어요. 특히 안세영 선수 경기화와 관련해서 일부 뭐 보도로는 안세영 선수가 광고를 찍은 모 브랜드의 어떤 로고를 노출시키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던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안세영 선수가 신고 싶어 했던 운동화는 그 자기가 광고를 했던 그 브랜드의 경기화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그러게요. 원하는 운동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협회 측에서도 지금 얘기하기로는 그 공식 후원사에서 안세영 선수의 발에 맞춘 경기화를 제작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그리고 만드는데 6개월 정도 걸리는데 커스터마이징 제작이라고 하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맞췄다고 하는데 이건 사실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른 선수가 다른 운동화를 신을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운동화만 신어야 되는데 이 경기력에 직접적이고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경기화가 선수의 발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 그 공식 후원사에서 이 부분은 당연히 맞춤 제작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뭐 협회가 굉장히 특별한 걸 해준 것처럼 표현해서는 안 되지 않냐, 불합리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걸 6개월 동안이나 제작하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 그러면 안세영 선수는 그동안 뭘 신고 운동을 해야 되는지 실제로 올림픽에서 맞춤 제작한 운동화를 신었다는 보도보다는 이 양말, 그러니까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된 양말을 후원사에서 제작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결국에는 이 Y사는 안세영 선수의 발에 맞는 정확한 운동화를 제작하는데 올림픽 전까지는 실패한 게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요, 제가 찾아봤더니 몇 년 전에 삼성 야구단에서 우리 국내 의류회사가 공식 후원 계약을 4년 넘게 체결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유니폼을요, 선수의 개인 취향과 체형에 맞춰서 다 맞춤 제작을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회에서 안세영 선수가 다른 운동화를 신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차단을 하면서 안 선수의 발에 맞춘 커스터마이징 운동화를 제작하면서 노력을 다했다는 얘기는 사실상 특별 지원을 했다기보다는 당연히 했어야 하는 노력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정훈 평론가님, 제가 뭐 협회를 대변하는 건 아니고 허주연 변호사께서는 이제 부적절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협회에서는 계약한 돈 매년 한 40억 받으니까 이거 나머지 안세영 선수 빼고 300명 선수들 이거 선수 생활 하려면 이거 필요하다. 너만 어떻게 특별히 다른 신발 신냐라고 하는데 아예 그 브랜드 상호까지 저 내용에 보니까 나왔더라고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저 부적절하고요. 근데 이제 협회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대한배드민턴협회가 그런 주장을 하려면 앞서 안세영 선수가 2월에 요구했던 7가지 요구사항 중에서 6번째 이야기, 최우수 선수에 대한 보상체계, 이 문제에 대해서 협회가 답을 내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2010년대 들어서 아까 우리 허 변호사님도 얘기했지만 이기영 대한체육회장이 이용대 선수 등 다른 스타 선수들은 그런 컴플레인이 없었다. 팩트체크 틀린 거고요. 저 이용대 선수 소송 직전까지 갔어요. 저 문제 때문에. 그리고 다른 선수들도 컴플레인이 계속 많았어요. 그래서 2010년대까지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해지니까 대한배드민턴협회가 신설해서 만든 조항이 뭐냐면 바로 최우수 선수를 연말에 포상하는 거예요. 지도자에게 10%, 그리고 선수에게 90%. 이 돈이 5억에서 한 7억 정도 돼요. 그 돈을 지금 김택규 회장이 출범하면서 없앴어요.
그러니까 보상 체계는 없애고 경기와 같은 용품에 대해서는 개별 후원을 할 수 없게끔 만든 거예요. 이러니까 선수들 입장에서는 이건 사실 안세영 선수뿐만 아니라 다른 배드민턴 선수들도 불만이 많거든요. 불만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협회가 어떻게 보면 일방통행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운동화 같은 경우도 지금 협회가 말한 거는요. 그냥 제가 볼 때는 말장난에 가까워요. 왜요? 왜 말장난에 가까우냐면 Y사가 커스터마이징된 신발을 제작하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개개인의 맞춤 신발이죠. 네, 그리고 기간이 6개월 걸린다라고 예. 하는데 6개월 걸린다라고 말을 했을 뿐이지 안세영 선수에게 그 신발 간 적 없어요. 아하. 그리고 우리가 Y사에 대해서 입장을 대한배드민턴협회를 통해서 듣고 있는데 그냥 안세영 선수의 운동화 문제, 신발 문제가 논란이 되니까 협회가 내놓은 게 예. 이게 커스터마이즈된 신발이 나오려면 6개월이 걸립니다. 라고 해명한 게 전부거든요. 그러니까 안세영 선수의 맞춤 신발을 나오는데 반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정도의 해명이지 실제로 안세영 선수의 경기력 향상에 오히려 마이너스가 됐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작한 적이 없죠. 예. 그리고 지금 허 변호사님도 얘기하셨지만은 다 나왔던 사실이잖아요. 커스터마이징 제작이 아니라 양말로서 안세영 선수의 불편함을 최소화해 주는 걸로 올림픽을 치르게 했잖아요. 예. 근데 무슨 커스터마이즈된 신발을 우리가 준비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까? 아낌없는 지원, 후원? 아니죠. 지금 크게 7가지 중에 저희가 눈에 띄는 거, 빨래 청소, 대표팀 막내하면서 다 도맡아 할 수밖에 없다. 허드렛 일 했다. 두 번째가 신발 부분, 경기력 향상 핵심이 운동화인데 이 부분 왜 개선이 안 됐냐라는 얘기. 근데 이제 저희가 어제 짚어봤던 스폰서 계약, 개인 계약 풀어달라는 게 그러면 일부에서 이제 안세영 선수 지적하는 게 중에 결국 돈 문제 아니냐는 건데 일단은 7개 요구사항만 표면적으로 봤을 때 안세영 선수는 거창하게 무슨 개인 스폰서 풀어달라, 돈 다 받고 싶다가 아니라 선수가 선수답게 경기에 집중할 수 있게 청소 빨래 안 하고 싶고 내 운동화만으로 바꿔달라 이런 정도로 지금 약간의 안세영 선수가 좀 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또 하나 있어요, 구장체장. 네. 트레이너 문제예요. 저희가 안세영 선수가 금메달 따자마자 본인이 심신 의지했던 마음, 몸 다 의지했던 트레이너가 사실 계약 해지됐다. 그리고 함께 못 와서 개인 행동할 거면 나가라고 전해들었다 했는데 이미 트레이너 문제도 2월에 얘기를 했었네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계약 만료 기간이 6월이고 예. 올림픽은 7월부터 8월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계약을 연장하지 않으면 그 트레이너와 함께 올림픽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안세영 선수도 알고 트레이너도 알고 협회도 알았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트레이너와 함께 올림픽을 치를 수 있도록 계약을 연장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것인데요. 협회 측에 지금까지 나타난 해명만 보면 일반적으로 이 1년 연장을 할 수 없으니까 올림픽 기간까지 2개월만 연장을 하겠다라고 트레이너에게 제안을 했고 트레이너는 1년 연장이 아닌 2개월 단기 연장은 수용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계약이 파기됐다는 것이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입니다. 예. 결국 금메달을 노리고 있는 선수의 요청을 계약 기간을 짧게 할 것이냐 길게 할 것이냐를 둘러싸고 협회 측이 판단을 다르게 했기 때문에 결국 안세영 선수의 요구 그리고 트레이너의 요구는 좀 묵살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호준석 대변인님 정리를 좀 해볼게요. 저는 이게 대한체육회가 감사원 출신, 경찰 출신, 국민권익위원회 출신 감사관 배치해서 모든 사안 면밀하게 살필 거라고 하는데 네네. 저는 이제 와서 이걸 다시 보니까 앞서 분명히 반년 전에 안세영 선수가 그 요구가 누군가가 봤을 땐 특혜든 아니면 왜 너만 자기는 hin이라고 해서 왜 특별 대접 받으려고 하냐 라는 비판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이미 다 얘기한 걸 지금 와서 전수조사 하겠다는데 뭔가 지금 상식적이지 않아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요. 근데 이제 조금 다른 게 고인물은 썩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예. 지금 이제 대한체육회도 그렇고 각 협회들도 그렇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불합리한 것은 없는지를 문체부가 이제 조사를 오늘 이게 시작을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안세영 선수가 이렇게 그 폭로한 것에 대해서 평가가 이제 좀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 저는 이렇게 그 전문가들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결과적으로는 잘한 일이구나라는 그 제 나름대로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저는 절대선과 절대악을 미리 우리가 다 결정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예. 안세영 선수가 말한 부분에 합리적인 부분이 있을 것이고 예. 또 협회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에도 또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느 쪽을 그 절대악으로 낙인 찍어서 마녀 사냥할 필요는 없지만 네. 이렇게 이것을 공론화시키고 또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당연히 달라져야 될 것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변하지 않았었던 그리고 잘못된 고인물의 관행들 이런 것들을 제기하고 우리가 저도 처음 알게 된 사실들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계기를 마련했다는 것은 체육계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해서 이런 대표적인 사례에 대해서 이런 계기를 마련한 것은 잘했다. 그래서 이번 계기에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CCBB를 가리고 고칠 수 있는 바로 고칠 수 있는 예컨대 이제 빨래 저런 거를 중학생 때부터 했다는 것은 뭐 양쪽의 얘기 들어봐야 되겠지만 사실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 그러게요. 아니겠습니까? 저런 부분 빨리 이제 고쳐야 되는 거고 또 협회 입장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면 그러면 운영의 묘를 발휘해서 좀 어떤 절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인가 예. 이런 것에 대해서 지혜를 모으고요. 그래서 우리 사회 전반을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6개월 전에 안세영 선수는 이미 여러 요청을 했다. 그 부분에 대한 얘기 새롭게 알려진 뭐 빨래 청소나 혹은 그 운동화 관련된 새로운 얘기까지 안세영 선수 파문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이번 주 안에 안세영 선수가 추가 입장을 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아마 이 파문 쉽게 식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세영 선수 말고도 올림픽 이슈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다음 주제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2위입니다. 해단식이 취소됐습니다.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우리가 역대 올림픽 최다 금메달 13개를 따내면서 이번 파리올림픽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 우리 선수단 본진이 입국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피나는 노력과 투혼으로 최고의 모습을 보여준 선수단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앞으로도 우리 선수들을 최우선으로 할 것입니다. 선수들이 운동에만 집중하고 스스로의 한계를 넘어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또 좋은 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오늘 또 들어오면서 짐도 너무 많고 우리 선수들이 비행기 타면서 너무나 지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공식적으로 행사는 마치고 선수들은 개별적으로 우리 여러분들과 기자회견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마지막에 그 말 그대로예요. 해단식 안 해요? 이렇게 끝이 났다. 허지원 변호사님. 뭐 약식으로 할 수 있다고 봤어요, 저도 처음엔. 근데 알고 봤더니 해단식 여기 선수단 가족 꽃다발 다 준비해놓고 일단 이렇게 해산이 됐습니다. 어떻게 된 이유입니까? 그러니까 뭔가 해단식을 준비했던 주최 측이 이제 문체부였는데 문체부와 체육회 사이에서 소통이 되지 않았든지 아니면 일각에서 얘기한 것처럼 갈등이 배경이 돼서 그런 것인지 지금 공식적으로 플래카드도 준비하고 선수 가족들 취재진 다 인천공항 내 그레이트홀에서 공식 해단식 한다고 대기하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입국장에서 갑작스런
해단 선언이 이루어짐으로써 선수들이 그냥 각자 개인 일정에 들어간 거예요. 누구는 인터뷰하고 누구는 가족이랑 뭐 마중 나온 사람들이랑 기념사진 찍고 이렇게 우왕좌왕하다 보니까 해단식장인 그레이트홀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도 뒤늦게 공식 해단식이 없고 입국장에서 그냥 약식으로 해단식하고 취소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일각에서는 이게 뭐 소통의 부재라기보다는 지금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이 연임 관련해서 이 문체부와 갈등 상황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안세영 선수와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금 뭐 배드민턴 협회가 문체부 조사에 들어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배경이 돼서 이 해단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웃나라 일본에서는요, 이 선수들 기시다 총리까지 만나면서 정말 성대하게 환영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체육회와 또 협회 간 갈등 뭐 이런 여러 가지 배경 문제들 때문에 고생해서 정말 최소 규모로 이렇게 좋은 성적을 낸 우리 선수들만 제대로 된 치아를 못 받은 것은 아닌지 너무 안타깝습니다. 모르겠어요. 누구 말이 맞는 건지. 대한체육회는 해단식 못 들었다고 했고 문체부는 그래서 사전 통보 없이 일반적으로 일정이 변경됐다. 유인천 장관과 뭐 장민환 차관도 그냥 돌아갔다라고 했는데 아까 잠깐 자막이에요. 이종훈 평론가님. 네. 중요한 건 선수들이잖아요. 그렇죠. 선수들 환영받지 못하고 잔치상 뭐 없어진 거 아니냐는 얘기도 있지만 저는 이 부분이 좀 더 놀라웠던 게 양궁의 김우진 선수, 펜싱의 구범길 선수 다 금메달리스트들 이미 귀국을 했는데 네. 이거 해단식 참석하려고 공항 갔다가 그냥 돌아갔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양궁의 김우진 선수 그리고 펜싱의 구범길 선수 또 수영의 김우민 선수 등등등 이제 그리고 유도의 허미미 선수. 허미미 선수는 뭐 장민환 차관이랑 사진 찍은 것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다 귀국을 했었거든요. 귀국을 했다가 해단식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누군가가 불렀겠죠. 해단식이 있으니까 오라고 선수들에게 얘기를 했겠죠. 예. 그러니까 선수들이 자발적으로 우리 선수단이 본진이 오늘 귀국하니까 인천공항에 나가야지, 환영하러 나가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움직이지 않잖아요. 예. 그러면 대한체육회든 문체부든 어느 쪽에서든 간에 제가 볼 때는 경기협회와 연맹에 요청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협회와 연맹이 개별 선수들에게 또 참석해달라고 요청을 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왔는데 갑자기 선수들이 피곤하니까 여기서 끝냅시다. 없습니다라고 그냥 해단식은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앞서 나왔습니다만 이미 해단식 장소로 잡아놨던 그레이트홀에는 선수들 가족들 그리고 각 경기단체 또 소속팀의 관계자들 다 꽃다발 들고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 없던 일이다라고 했는데 앞서도 얘기하셨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라고 봅니다. 문체부의 말이 맞든 대한체육회의 말이 맞든 어쨌든 간에 어른들이 지금 싸우고 있어서 어른들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서 일 처리를 잘못해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축하받아야 될 선수들이 공항에서 어제 해단식 없었지만요. 실제로 상황들 제가 전에 듣기로는 이기영 대한체육회장의 인사말, 환영 귀국 소감 이런 얘기 다 하고 그다음에 꽃다발 전달. 그러니까 해단식에 들어있는 식순에서 유인천 장관의 환영 인사말 빼고는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선수들이 아까 피곤해서 빨리 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연착했다고 했어요, 비행기? 30분 연착했어요. 근데 거기서 입국장에 세워놓고 줄줄이 세워놓고 거기서 행사한 거 아니에요. 그럼 선수들이 안 피곤하게 누가 선수들을 피곤하게 한 거예요? 지금 이해를 돕고자 시청자 여러분께 원래 2021년 도쿄올림픽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여러 행사들이 다 당연히 축소될 수밖에 없고 원래 정상적이라면 리우올림픽 해단식은 보시는 것처럼 항상 그 자리에서 당시 기법의 선수라든지 소년제 선수라든지 여러 선수들 다 있고 해단식을 공식적인 식순에 맞춰 저렇게 했어요. 근데 이번에 안 했다. 이게 대한체육회와 문체부 간의 갈등 아니냐. 실제로 유인천 장관과 이기은 대한체육회 장관의 이런저런 화면들이 노출된 게 있습니다. 바로 화면을 만나보겠습니다. 참고로 내년에는 국가대표 선수들은 입촌하기 전에 해병대 가서 극기 훈련을 저도 같이 한번 하고 훈련을 시작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체육회 중심의 체육 시스템 한계에 다다랐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종목 단체가 중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이 건강한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하고 예산 지원하는 이런 체계도 올림픽이 끝난 이후에는 확실히 개편할 생각입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다운돼서 올림픽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지금 잘 모를 정도입니다. 지원도 격려도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국가정보원, 외교부에서는 굉장히 지금 맞춤형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요.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장관이든 차관이든 국장이든 공개 토론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정식으로 줘야 합니다. 근데 이제 표면적으로 이견이 있었던 게 있었어요. 저 구자영 차장님. 네. 예를 들어 실제로 이번에 대표 선수들 해병대 훈련을 받았어요. 극기 훈련 차원에서. 날 포함해서 다 받았겠다 했더니 당시에 인터뷰, 서면 인터뷰에서 윤천 장관이 구시대적 발상이라고까지 했어요. 일단은 여러 파열음은 실제로 존재해 왔었습니다. 네, 뭐 수면 아래에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지금 있습니다. 대한체육회 정관을 바꿔서 이기흥 회장이 다시 연임할 수 있는 길을 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금 제동을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그것은 그것대로 처리할 문제입니다. 저는 이번 해단식을 안 하는 것은 대한체육회가 공적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선수단을 파견한 거 아닙니까? 예. 세금을 들여서 파견했고 그 선수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서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해단식은 단순히 선수단을 해체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올림픽을 돌아보고 국민들에게 보고대회를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정부 공식 행사 같은 경우에는 애국가 제창도 하고 국기에 대한 경례도 합니다. 국가와 국민을 대표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국장에서 저렇게 서서 말 몇 마디 하고 대한민국 국가 기록물에 2024년 파리 올림픽에 해단식이 없는 영상과 사진이 남게 된 거 아닙니까? 저는 이거에 대한 책임은 나중에라도 엄중하게 물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뭐 자막에 잠깐 지나갔지만 뭐 실제로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 체제 8년 마음대로 운영됐다. 뭐 여러 가지 윤천 장관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직권남용 국정농단 아니냐 유 장관 맞받아친 얘기도 있었고요. 가장 큰 피해 축하를 받아야 했던 선수들 아닌가 싶은데요. 제2의 장미란이라고 불린 박혜정, 은메달리스트 박혜정 선수 어제 개별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이번 주는 조금 몸 휴식에 들어갈 것 같고 다음 주부터는 다시 운동을 시작하는 걸로 스케줄이 될 것 같아요. 제일 하고 싶어요. 저는 오늘 집 가서 치킨 먹을 예정입니다. 이번 파리행 어떻게 기억될 것 같으세요? 저를 더 성장할 수 있게 만들어준 시합이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더 금메달에 대해서 욕심이 좀 많이 생기는 계기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제가 말했듯이 목에 메달 하나는 걸고 돌아와서 정말 감사하고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초라는 그 타이틀이 붙었을 때는 항상 기분이 좋았고요. 최초를 넘어서 또 다음 올림픽에서는 한 번 더라는 말이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아직 학생이라서 일단 오늘은 집에 가서 쉬고 이제 학교로 가서 학생의 신분답게 수업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렇게 개별 인터뷰 형식으로 다 해단식은 부랴부랴 끝이 났고 저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번 유도 올림픽 은메달리스트 허미미 선수도 이미 귀국해서 뭐 할아버지 묘소 찾고 다 그랬었잖아요. 비성 보고. 근데 왔었는데 이 와중에 어제 온라인에 화제가 됐던 게 있었는데 허주현 변호사님. 그 허미미 선수를 장미란 차관이 앞에 서서 사진 찍자라고 이게 끄는 과정에서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게 있어요. 허미미 선수가 깜짝 놀랐다면서요? 네, 현역 유도 선수를 끌어낼 수 있는 유일한 공무원이 바로 장미란 차관이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보시는 장면입니다. 예. 허미미 선수 키가 160cm 정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유인춘 장관 키가 170이 넘거든요. 뒤에 서서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미란 차관이 허미미 선수 앞으로 끌어내려고 했는데 좀 센터 자리는 조금 촬영이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인지 허미미 선수가 약간 버텼는데 장미란 차관이 힘으로 끌어낸 거예요. 그래서 마지못해 깜짝 놀라는 듯한 표정으로 웃으면서 기분 좋게 끌려 나오는 허미미 선수 모습이었는데요. 예. 해단식 같지 않은 해단식이었지만 그래도 이런 장면이 나와서 우리 선수도 한순간이라도 웃고 또 국민들도 즐겁게 기억할 수 있는 그런 해프닝, 재미있는 일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글쎄요, 뭐 여러 가지 또 선수들 중심이 돼야 되는데 그게 협회든 혹은 뭐 해단식이든 그런 게 다 무색하지 않았냐는 얘기를 저희가 한번 안세영 선수 얘기와 지금까지 얘기가 좀 긴 맥락이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어제 해단식이 급작스레 취소된 해프닝 얘기까지 만나봤습니다.
앞서 저희가 뉴스탑10 시작에 법사위, 그러니까 이른바 검사 탄핵 청문회 얘기해봤다면 잠시 오늘 있었던 국회 과방위 또 다른 얘기도 한번 만나볼 차례가 됐습니다. KBS 이사 누가 선임됐습니까? 주변에 조력받지 마시고 기억나는 대로 답해 주세요. 알고 계신데 제 기억력 확인하기 위해서 하시는 네, 기억력을 확인하는 거예요. 심의를 제대로 했으면 기억하실 수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도움 주지 마십시오. 말씀하셔서 오해를 풀어주세요. 아니 그걸 제가 기억 안 여기서 나시죠? 정확히 사람을 다 얘기를 하면은 제가 정확히 심의를 한 게 되고 못하면은 안 한 게 됩니까? 그게 그렇죠. 어떤 인과관계가 있고 어떤 과거에는 그래서 관련성이 있어서 그런 식의 표현이 이루어지는지 MBC 그런 취지가 방문진은 이루어지는지 일주일에 이해를 거쳐서 못하겠습니다. 면접. 다시 한번 묻습니다. KBS 이사 누가 선임됐습니까? 예, 제가 잘 듣고 있으니까 언성 안 높이셔도 되겠습니다. 톤 조절은 제가 합니다. 예, 건방 떨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보여드렸어요. 앞서 법사위와 마찬가지로 고성이 오고 갔는데 청문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과 과방위원장 김태규 대행의 태도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방통위 업무가 지금 이렇게 처리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절석이고 즉흥적이고 시급성 우선순위 하나도 안 따지고.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필요 없어요. 그럼 이상입니다. 질문하신. 입니까? 그렇게 웃겨요? 잖아요. 아니 제가 한민수 위원님, 제가 지금 여러 메시지를 받고 있습니다. 답변하실 때 팔짱을 끼고 있었다. 예, 그래서 보니까 팔짱 끼고 계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지양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의원들이 질의하는 과정에 웃는다든가 얼굴을 마구 비빈다든가 이런 건 국회에서 국무위원의 답변 태도로 매우 이례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그 답변 태도 유의하시겠습니까?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요. 답변 태도에 유의하시겠습니까? 아니, 제가 최소한의 요청이라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지금 제 굉장히 피곤한 상태입니다. 제 말에 그래서 답변하십시오. 아니 얼굴 비비는 것까지 뭐라 아니 그러시면은 팔짱을 끼고 있다든가 그런 팔짱은 태도. 안 끼겠습니다. 네, 그래서 태도에 그리고 유의해 주십시오. 거기까지 하십시오. 야당의 지적 위주로 여러 영상을 좀 살펴봤다면 여당 얘기도 좀 들어봐야 될 게 호준석 대변인. 결국은 이게 뭐 태도 논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방통위 무력화라는 이런 방송자학 청문회가 말이 되느냐 이 포인트를 국민의힘은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네, 저 모습 보면서 저도 참 부끄럽기도 하고요. 죄송하기도 하고요.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화가 나기도 합니다. 요새 경찰이나 검찰에서 피의자 조사할 때도 저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저 김태규 부위원장 판사 출신이고요. 국민을 위해서 사실 공직하고 있는 공직자입니다. 공직자가 죄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신과 정치적인 견해나 입장이 다르다고 해서 저렇게 윽박지르고 모욕 주고 저런 모습을 어떤 국민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 피곤해서 얼굴 좀 이렇게 비볐다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실수가 나니까 이제 잠깐 이제 웃은 거죠. 답변하지 말라고 하니까 청문회는 히어링 듣는 건데 답변하지 말라는 청문회가 어디 있습니까? 왜 그런 태도를 야당 의원들이 보이느냐? 저는 지금까지 방송 장악하고 있었던 것, 공영방송을 마치 놀이기구처럼 쓰고 있었던 그것이 이제 그 질서가 무너지고 공영방송이 중립화되게 되니까 어떻게든 이제 막겠다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으니까 밖에 우리가 이렇게라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저기에 이제 걸려있는 지금까지 공영방송 장악하고 있었던 외곽의 단체들 또 언론 노조 많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예. 이렇게까지 하고 있다. 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이제 호준석 대변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일단 시간 관계상 이제 국민의힘 대변인의 목소리밖에 못 들었는데 야당은 태도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그 방통위를 순식간에 이렇게 장악하면서 방송 장악까지 활용할 수 있냐라는 얘기까지 좀 만나봤거든요. 공이 이렇게 영상과 논평 위주로 만나봤습니다. 지금까지 들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까요? 첫 번째 댓글입니다. 그러게요. 전날까지 이러니 속상하다고 하셨습니다. 광복절 반쪽 행사. 서러움 가득한 7년이 있었구나. 안세영 선수에게 힘을 실어준 댓글도 있네요. 군대에서도 선임 빨래를 안 한다고 했는데 대표팀 뭐냐라고 하셨어요. 배드민턴 선수에게 운동하는 생명인데 예, 대체적으로 다 그런 시각을 갖고 있죠. 오늘 댓글 4개만 보겠습니다. 모두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제는 깜짝 놀랄 만한 다소 충격적인 얘기 해보겠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오늘 모든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그 새벽에 한 여성이 서울 강남에 있는 선릉에 침입해서요. 봉분의 아랫부분 주먹 크기 정도 퍼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이거 누구고 왜 그랬다는 겁니까? 일단 경찰이 여성을 용의자로 특정하고 추적 중인 상황이어서 잡히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남의 무덤을 흙을 왜 파갑니까? 그것도 심지어 우리나라 국가 지정 문화유산이자 유네스코 지정 세계 맞아요. 문화유산입니다. 이 성종이 잠들어 있고 그의 왕후인 정현왕후가 안치되어 있는 무덤인데 이게 강남 한복판에 있거든요. 담장 사이로 침입했다고 하는데 외곽 경계 강화해야 될 것 같고요. 잡히게 되면 3년 이상 유기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 문화재에선 정말 이제는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왜 자꾸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빨간 동그라미 안에 적인데 용의자를 허 변호사 특정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용의자가 지금 아마 주변에 순찰에 걸리지는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CCTV 같은 것에 충분히 모습이 잡혀 있을 거고요. 경찰이 수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당연히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한 수사 단계까지는 조차갈 수는 없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정도 성별까지 특정이 됐다는 것은 용의자 잡히는 것은 시간 문제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릉이 이제 조선의 이제 9대 왕인 성종과 그의 왕비가 묻어 있는 곳인데 글쎄요, 저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짧게 만나봤습니다. 수요일 뉴스 탑10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곧바로 뉴스에이도 이어지니까요. 많은 시청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